한때 평범했던 보험 설계사. 그는 어쩌다가 일본 전역에서 쫓기는 범죄자가 되었을까요? 이 남성의 이름은 쿠보타 유우지. 그의 과거에 대해선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지만 1988년 43세였던 그는 홋카이도 지역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다만 그의 업무 방식은 보통 보험 설계사와는 무척 달랐는데요. 바로 자신의 영업 실적을 늘리기 위해 허위 계약을 남발했던 것이죠. 물론 허위로 계약을 맺는다고는 해도 매달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가 존재했지만 그는 이 보험료마저도 회사 자금을 횡령해 납부하는 등 명백한 범죄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런 허위 계약 이외에도 보상액이나 조건 등을 부풀려 고객을 속이기 일쑤였고, 이 과정에서 한 부부가 그를 통해 보험 상품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부부는 홋카이도현 키타미시에서 유명한 부자였던 남성 61세 야다 카츠지 씨와 그의 아내 56세의 야다 카즈에 씨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1988년 10월 무렵 쿠보타를 통해 맺은 보험 계약의 내용이 실제 상품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파악했고, 이를 근거로 쿠보타에게 계약 해지를 신청했습니다만 이 계약 해지가 사건의 계기가 되고 맙니다. 당시 해지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은 쿠보타는 생각보다 일이 커졌다는 것을 직감, 그동안 자신이 벌여온 허위 계약이 발각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이 사실이 발각되면 해고는 물론 회사와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피해 보상금까지 감당해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로 인해 쿠보타는 범행을 결심합니다. 1988년 10월 21일 그는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소지한 채 야다씨 부부의 자택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살인이었죠. 당시 쿠보타는 남편인 카츠지 씨가 점심 식사를 끝마치면 잠시 낮잠을 자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두 사람을 동시에 제압하거나 살해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먼저 남편이 잠든 틈을 타 아내를 살해한 뒤 그 다음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시 쿠보타는 보험건으로 찾아뵈었다며 문을 열게 했고, 응대하러 나온 카즈에 씨와 함께 집 안에 들어가던 도중 뒤에서 드라이버로 목을 여러 차례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버는 치명상을 입히기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쿠보타는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온 뒤 그녀의 목을 수십 차례에 걸쳐 공격,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살해 이후 쿠보타는 낮잠을 자던 남편 카츠지 씨의 방으로 조심스레 잠입했고, 이내 이번에도 그의 목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목숨을 빼앗았죠. 당시 카츠지 씨는 잠든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사람을 살해한 쿠보타는 범행을 끝마친 뒤 현장에서 서둘러 달아났습니다. 비록 신고 경위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부부의 죽음이 명백한 살인사건이라는 것을 파악한 경찰은 시신의 부검을 실시했는데요. 당시 남편인 카츠지 씨의 시신에는 20곳의 상처가 있었고 아내인 카즈에 씨에겐 무려 60곳의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이런 과도한 공격성을 근거로 범인을 피해자 부부에게 상당한 원한을 가진 인물로 추측, 피해자들의 인간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의자 리스트에는 쿠보타도 있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쿠보타를 소환해 여러 질문을 했지만 문제는 쿠보타는 자백은커녕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정했고 무엇보다 명백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부부 이외에 제3자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경찰이 이를 채취, 보관할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물론 당시에는 지금 같은 DNA 비교 분석 기술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 혈흔은 훗날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풀려난 쿠보타는 갑자기 모습을 감췄고 범행 발생 후 1년이 지난 1989년 11월 무렵 홋카이도 아바시리의 한 항구 앞 바닷가에서 한 대의 차량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소유주는 쿠보타였죠. 언뜻 보기엔 쿠보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가?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작 차 내부에서는 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정반대로 죽은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차를 바다에 빠뜨린 것이다. 범죄 심리학상
이런 공작을 벌이는 것 자체가 쿠보타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추측했고 그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발견 이후로도 쿠보타의 행방은 묘연했고 그렇게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죠.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고 어느덧 야다시 부부 사건의 공소시효가 고작 11개월 만이 남은 시점이 되자 경찰은 본격적으로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찰의 과학수사 기술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보했고 무엇보다 범행 현장에서 범인의 혈흔을 채취, 보관한 덕분에 경찰은 용의자였던 쿠보타의 친척에게 DNA를 제공받아 범인의 것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범인의 DNA가 쿠보타의 것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소견이 나와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 2002년 11월 쿠보타 류지에게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또한 타이밍 좋게도 매스컴 역시도 이 미제 사건에 관심을 보였고 방송국이나 신문사 등 여러 언론사 역시도 사건 경위와 더불어 용의자인 쿠보타의 얼굴을 보도하기 시작. 그 결과 순식간에 수사본부에 엄청난 수의 제보가 쇄도했는데요. 그리고 이 제보 중에서 다수의 제보가 한 장소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 사람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에서 본 적 있어요 라는 이야기였죠. 당시 경찰은 이 제보를 유력한 정보로 파악하고 요코하마 전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 한 달 정도가 지난 2002년 12월 18일 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57세 쿠보타 요지를 성공적으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를 보다 보면 매스컴이 체포를 방해한 일도 있지만 이런 건 언론의 순기능이 아닐까 싶네요. 공소시효를 앞두고 극적으로 체포된 쿠보타. 그는 의외로 첫 공판에서는 기소된 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했고 재판 초기엔 상당히 협조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법조인들은 재판이 순탄하게 흘러갈 거라 예상했지만 돌연 2003년 9월 네 번째 공판에서 그의 태도가 180도 돌변합니다. 당초 쿠보타는 현장에 남은 혈흔이 자신의 것이 맞다고 인정했었지만 네 번째 공판에서는 이 사건은 경찰이 조작한 것이다. 현장에 남은 피는 내가 병원에서 체열한 걸 누군가 갖다 놓은 것이다. 라며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검찰 측은 현장에 남은 DNA는 쿠보타의 것과 일치했다. 보험 고객이었던 피해자와의 계약 문제가 발각되는 걸 두려워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를 여러 차례 공격한 이기적이고 잔혹한 범행이다. 라며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현장의 혈흔은 쿠보타의 것이라고 보기엔 부자연스럽다. 라며 쿠보타의 주장에 편승해 무죄를 주장했죠. 하지만 1심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은 피고가 범행 시 흘린 것이다. 재판 초기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높다.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 라는 말과 함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쿠보타는 곧장 항소했는데요. 2심에서 쿠보타는 전략을 바꿔 이번엔 이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형사에게 자백을 강요받았다. 강요에 의한 자백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은 엉터리다. 라며 다시금 무죄를 주장했던 것이죠. 하지만 2005년 12월 1일 항소심에서 재판장은 반성이나 뉘우침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형사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극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라며 항소를 기각했죠. 이후 쿠보타는 항소심의 불복, 대법원 상고 절차를 밟았고 다시금 전략을 바꿔 이번엔 DNA 감정 기술에 의문을 제기하며 최소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DNA 기술은 이미 실용화된 감정 방법이며 증거 능력이 충분하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4일 상고심에서 재판장은 부정한 보험계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매우 악질적이고 잔혹한 범행이다. 범행 후 오랜 기간 도피를 계속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돌연 범행을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을 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비록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극형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과 함께 상고를 기각, 그의 사형이 확정됩니다. 이후 쿠보타는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5번에 걸쳐 끈질기게 재심 청구를 시도했습니다만
모두 기각되었고, 그러던 2023년 9월 23일 아침, 쿠보타는 삿포로 구치소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죠. 향년 78세, 그는 끝내 법정에서 선고받은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비록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미제 사건이라고 해도 과학수사의 발전을 보면 언젠가 해결할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곤 합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